2022년 8월 나는 화면 속에서 한 남자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제롬 파월이 잭슨홀 연단에 서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말하던 순간이었다. 그가 짧고 단호하게 내뱉은 그 문장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였다. 같은 시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대륙에 있었지만 그들의 결정은 하나의 축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시장은 오히려 차분했다. 주식은 반등을 시도했고 부동산 가격도 완만한 조정을 보일 뿐이었다. CDS 프리미엄은 조금 오르다 멈췄고 달러 환율은 고점을 찍은 듯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통과 의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고요함이 불안했다. 역사는 늘 가장 평온해 보이는 순간 균열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세계 최강의 중앙은행 수장이 고통을 예고했는데도 자산을 더 사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때부터 기록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위기는 언제나 경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채 조용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을 1997년으로 되돌렸다. 당시 재정경제원 장관이었던 강경식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청와대의 김영삼 역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단기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환율은 조용히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해 가을 CDS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 낯설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신용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시중 은행들은 달러 유동성을 구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했다. 그러나 거리의 분위기는 평온했다. 백화점은 붐볐고 부동산 분양 광고는 여전히 화려했다. 나는 그 시기의 신문을 다시 읽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위기는 없다는 공식 발언이 반복될수록 시장의 균열은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정책 결정자는 안정을 말했고 시장은 불안을 숫자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당시 당신이라면 정부의 말을 믿었을까? 아니면 조용히 달러를 사두었을까? 나는 이 질문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1997년 11월 나는 텔레비전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IMF 협상단 앞에 앉아있던 경제부총리 임창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대통령 당선인이 된 김대중은 국민에게 금 모으기 운동을 호소했다. 정책 결정은 단 한 줄의 서명으로 끝났지만 그 서명은 수백만 가게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금리는 폭등했고 환율은 하루 사이 수백 원씩 뛰었다.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고 CDS 프리미엄은 치솟았다. 기업의 유동성은 마르고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다. 나는 그 시절 공장 앞에 길게 늘어선 실직자들의 줄을 기억한다. 그들은 경제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금리 5%포인트 상승이 자신의 월급을 없앤다는 사실은 몸으로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을. 정책의 선택이 시장을 흔들고 시장의 공포가 개인의 식탁을 비운다. 지금의 평온함 속에서도 같은 연결고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나는 시선을 남미로 돌렸다. 2001년 겨울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페르난도 데라 루아는 텅 빈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하던 경제장관 도밍고 카발로는 페소를 달러에 고정한 정책이 안정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한동안 물가는 잡혔고 외국 자본은 유입됐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자 문제가 시작됐다. 미국의 긴축은 달러 강세를 만들었고 고정 환율을 유지하던 아르헨티나는 외환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했다. 기업의 차입 비용은 급등했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CDS 프리미엄은 위험을 외쳤지만 정부는 기초 체력은 괜찮다고 반복했다. 결국 은행 예금을 묶는 코랄리토 조치가 내려졌고 시민들은 냄비를 두드리며 거리로 나왔다. 유동성이 막히는 순간 평온은 폭발로 바뀌었다. 정책의 선택이 시장을 압박했고 시장의 반응이 다시 정부를 몰아세웠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낮은 변동성과 안정된 부동산 가격은 진짜 안정일까? 아니면 고정 환율처럼 억지로 붙들어 놓은 균형일까? 당신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나는 유럽의 겨울로 기록을 넘겼다. 2010년 그리스 총리 요르요스 파판드르는 재정 적자가 실제보다 축소 보고됐다고 인정했다. 곧이어 유럽중앙은행의 장클로드 트리셰는 유로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긴축과 금리 정책을 동시에 고민해야 했다. 그때까지 아테네의 카페는 여전히 붐볐고 부동산 광고판은 바다를 향해 반짝였다. 평온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그리스의 유동성은 순식간에 말라갔다. 은행 간 자금 시장이 얼어붙자 기업의 급여 지급이 늦어졌고 공무원 연금이 삭감됐다. 환율을 조정할 수도 없는 유로존 체제 속에서 그리스는 내부 디플레이션을 선택해야 했다. 임금이 내려가고 소비가 줄어드는 고통의 순환이었다. 나는 그때 한 택시기사의 인터뷰를 기억한다. 그는 정책은 브뤼셀에서 결정되지만 고통은 우리 집 식탁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자의 회의실과 시민의 식탁 사이에는 금리와 CDS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낮은 변동성과 안정된 시장은 정말 견고한 것일까? 아니면 파판드르가 발표하기 전에 그리스처럼 숫자 뒤에서 이미 균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라면 그 신호를 읽어낼 수 있을까? 나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라보던 어느 밤의 기록을 떠올렸다. 2018년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금리는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말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무렵 중앙은행 총재였던 무라트 채팅카야는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정치적 압력 속에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 시장은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다. 리라 환율은 처음엔 느리게 흔들렸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지만 거리의 상점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다. 부동산 분양 광고는 지금이 기회라고 외쳤다. 그러나 달러 부채를 안고 있던 기업들은 환율이 10%, 20% 오를 때마다 숨이 막혔다. 금리가 뒤늦게 급등하자 가계대출 상환이 폭발했고 유동성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금리를 억누른 평온은 폭풍 전의 정적과 닮아 있다는 것을. 정책이 시장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환율과 CDS는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은 늘 개인의 삶으로 번져간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낮은 변동성과 안정된 가격은 진짜 안정일까? 아니면 채팅카야가 침묵하던 그 순간처럼 이미 균열이 시작된 뒤의 고요일까? 당신이라면 그 신호를 어떻게 읽겠는가? 나는 남미 북쪽의 또 다른 기록을 펼쳤다. 2013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가격 통제를 강화하며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그 곁에서 재정 정책을 맡았던 경제장관 호르헤 히아르다니는 외환 통제가 안정의 해법이라고 믿었다. 잠시 동안 슈퍼마켓의 가격표는 멈춘 듯 보였다.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자 외화 유동성은 급격히 말랐다. 환율은 공식 시장과 암시장으로 갈라졌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를 예고했다. 금리는 통제됐지만 물가는 폭발했다. 부동산 거래는 사라졌고 은행 창구에는 달러를 찾으려는 줄이 길어졌다. 정책이 시장을 억누르자 시장은 다른 통로를 찾았다. 나는 카라카스의 한 교사가 인터뷰에서 울음을 참으며 말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빵값이 매주 바뀐다고. 중앙은행의 선택이 재정 정책의 결정이 결국 아이의 점심 식사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지금의 낮은 변동성과 조용한 시장이 진짜 안정이라면 왜 세계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까? 마두로가 발표하기 전에 그 평온처럼 우리도 숫자 뒤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라면 그 조용한 경고를 들을 수 있겠는가?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2022년 가을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며 물가를 잡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고 말했다. 동시에 미국의 제롬 파월은 자이언트 스텝을 반복하며 달러 강세를 밀어 올렸다. 두 사람의 선택은 서로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한국의 환율과 CDS 부동산 시장은 그 사이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 때도 거리의 카페는 여전히 붐볐다.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멈춘 채 가격이 버티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1997년에도 그리스에서도 터키에서도 같은 문장을 들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는 늦게, 그러나 확실히 개인에게 도착한다. 변동금리로 집을 산 부부의 통장에 중소기업의 어음 결제일에 자영업자의 카드 대금 청구서에 그 충격이 번져간다. 정책의 언어가 생활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이다. 지금의 고요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창용이 금리를 올리던 그 밤처럼 시장이 아직 반응하지 않았을 뿐일까? 당신이라면 이 평온 속에서 어떤 신호를 찾겠는가? 나는 기록을 넘기며 2008년의 긴 밤을 떠올렸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 헨리 폴스는 의회 앞에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 의장이던 벤 버냉키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의 선택은 은행 간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직전까지 월가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서브프라임 부동산이 무너지고 CDS가 폭등할 때도 많은 투자자들은 일시적 조정이라 말했다. 그러나 금리가 낮게 유지된 시간 동안 쌓인 레버리지는 작은 균열에도 무너졌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요동쳤고 기업의 단기 자금줄이 끊겼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자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재설정했다. 나는 그때 한 중소수출업체 대표를 인터뷰했다. 그는 달러 유동성이 막히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뉴욕의 회의실에서 내려진 결정이 부산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든 순간이었다. 지금의 낮은 변동성과 안정된 부동산 가격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 폴슨이 의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전에 그 고요함처럼 우리는 이미 시작된 위기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라면 그 징후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나는 한국의 가계부채 통계를 오래 바라보았다. 2023년 초 금융위원장이던 김주현은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했다. 정책의 의도는 분명했다.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리는 이미 올라 있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는 몇 달 사이 2배 가까이 뛰었다. 아파트 가격은 거래 절벽 속에 버티는 듯했지만 경매 낙찰가율은 조용히 내려갔다. 은행의 연체율은 작은 숫자로 시작해 조금씩 상승했다. CDS 프리미엄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고 환율은 미국의 긴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는 어느 택배기사의 가계부를 함께 본 적이 있다. 그는 월급은 같은데 이자가 먼저 나간다고 말했다. 정책이 시장을 달래는 동안 시장은 개인의 통장을 먼저 건드리고 있었다. 지금의 안정은 진짜일까? 김주현과 추경호가 시간을 벌고 있는 이 순간이 폭풍을 피하기 위한 준비일까? 아니면 폭풍이 더 커질 때까지 미뤄둔 선택일까? 당신이라면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겠는가? 나는 다시 워싱턴으로 시선을 옮겼다.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유럽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유동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이다. 달러는 강해지고 신흥국 통화는 압박을 받는다. 그 다음은 자산 가격이다. 부동산과 주식은 할인율이 올라가며 조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용이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회사차의 발행이 어려워지며 유동성의 균열이 나타난다. 이 과정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나는 이 메커니즘을 여러 번 보았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부에서는 톱니바퀴가 돌아간다. 금리 0.25%포인트의 변화가 가계의 상환 부담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 결정을 미루게 한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가 줄고 다시 정책의 여지가 줄어든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파월과 라가르드가 긴축을 멈추지 않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 이 고요한 국면을 낙관으로 해석하겠는가? 아니면 경고로 받아들이겠는가? 나는 2020년의 기억을 떠올렸다. 팬데믹이 번지자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주열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다. 유동성은 강처럼 풀려났고 시장은 안도했다. 주식과 부동산은 빠르게 반등했고 CDS 프리미엄은 안정됐다. 그때의 평온은 정책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나 낮은 금리는 부채를 키웠다. 가게는 더 많은 대출로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으로 차입을 늘렸다. 환율은 안정됐지만 달러 의존도는 높아졌다. 나는 그 시기 수많은 사람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유동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금리가 다시 오르자 이야기는 달라졌다.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뛰고 부동산 거래가 멈추며 회사 차에 시장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정책이 만든 평온은 정책이 거두어들이는 순간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고요함은 혹시 그때 풀린 유동성의 잔향은 아닐까? 이주열과 파월이 뿌린 돈의 씨앗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라면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나는 일본의 오래된 그래프를 꺼냈다. 1989년 일본은행 총재였던 미에노 야스시는 과열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그 무렵 재무장관 하시모토 류타로는 세수 증가와 성장에 안도하고 있었다. 도쿄의 땅값은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일본은 특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시간이 지나며 효과를 드러냈다. 부동산 가격이 멈추자 담보 가치가 줄었고 은행의 대출 회수가 시작됐다. CDS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지만 신용의 균열은 이미 기업 도산과 은행 부실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줄자 소비가 꺼졌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들어갔다. 평온했던 거리는 장기 침체의 서막이었다. 나는 그 시기를 보며 배웠다. 버블은 터질 때보다 멈출 때 더 무섭다는 것을.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고 거래가 사라지는 순간 경제의 천은 천천히 식어간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 미에노가 금리를 올리던 그 시기의 일본처럼 우리는 이미 정점 이후의 고요한 구간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 당신이라면 그 신호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나는 다시 한국의 외환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2022년 가을 이창용은 환율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역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은 잠시 진정됐고 CDS 프리미엄도 크게 튀지 않았다. 화면 속 숫자는 안정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외환 시장의 구조를 떠올렸다. 달러 유동성은 글로벌 금리와 직결돼 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자본은 더 안전하고 수익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자극되고 기업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그 압력은 재무제표의 작은 숫자로 나타나고 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서서히 반영된다. 외환 보유액은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해답은 아니다. 시장은 정책 의지뿐 아니라 체력과 신뢰를 동시에 본다. 만약 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이 더 식고 가계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 방패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의 고요한 환율 움직임은 진짜 안정일까? 아니면 폭풍이 방향을 잡기 전에 숨 고르기일까? 당신이라면 이 숫자들 속에서 어떤 경고음을 듣겠는가? 나는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한창이던 2015년을 떠올렸다. 새로 취임한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유럽 채권당과 정면으로 맞섰다. 거리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많은 시민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그리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를 기정사실처럼 반영했다.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자 자본 통제가 시행됐고 ATM 인출 한도가 제한됐다. 정책의 언어가 강경해질수록 시장의 반응은 더 가팔라졌다. 유동성은 신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 한 자영업자가 매출보다 은행 한도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정치적 선택이 시장을 흔들고 시장의 반응이 개인의 일상을 규정했다. 지금 한국의 정책 당국이 시간을 벌고 있는 이 국면에서 신뢰는 얼마나 단단할까?
만약 성장 둔화와 금리 부담이 동시에 밀려온다면 우리는 치프라스의 그리스처럼 갑작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 않을까? 당신이라면 그때 어떤 결정을 기대하겠는가? 나는 다시 남미의 장부를 펼쳤다. 2018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재정 개혁을 추진하던 재무장관 니콜라스 두호브네는 금리를 급격히 올려 페소 방어에 나섰다. 그전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페는 여전히 북적였고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금리가 40%, 50%를 넘어서자 기업의 차입은 사실상 멈췄다. 환율은 급등했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 신용을 의심했다. 외화 부채를 가진 회사들은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실업률은 다시 치솟았다. 정책의 선택은 불가피했지만 그 파장은 개인의 삶으로 번졌다. 은행 앞에서 달러를 찾으려는 줄이 길어졌고 임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금리는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사회의 천을 바꾼다는 것을. 정책이 시간을 벌려 할수록 시장은 더 빠르게 반응한다. 지금 한국의 낮은 연체율과 안정된 CDS는 진짜 안전일까? 아니면 마크리가 IMF에 손을 내밀기 전에 그 고요함처럼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의 정적일까? 당신이라면 그 신호를 믿겠는가? 나는 터키의 또 다른 장면을 떠올린다. 2021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며 금리 인하를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 총재였던 나지 에우발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정은 빨랐고 시장의 반응은 더 빨랐다. 리라는 급락했고 환율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며 급등했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는 있었지만 외화 유동성이 빠져나가자 기업과 가게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수입 물가는 폭등했고 부동산은 화폐 가치 하락을 피하려는 자금이 몰리며 왜곡됐다. 나는 그때 한 중산층 가장이 통화가 무너지는 속도를 월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하던 인터뷰를 기억한다. 정책의 방향이 신뢰를 잃는 순간 평온은 유지될 수 없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의 경로 위에 서 있을까? 금리와 환율 유동성의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정책 당국의 판단은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이라면 신뢰와 성장 중 무엇을 먼저 지키겠는가? 나는 다시 한국의 거리로 돌아왔다. 2024년 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의 이창용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위험은 통제되고 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PF 대출의 연체율이 조금씩 오르고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버티는 듯 보였다. CDS 프리미엄은 조용했고 환율도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다. 사람들은 한국은 다르다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문장을 떠올렸다. 아르헨티나도 그리스도 터키도 같은 말을 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부동산 개발사의 현금 흐름이 먼저 흔들린다. 그 다음 건설사, 금융사, 그리고 가계 순으로 압력이 이동한다. 유동성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동안 시장은 다음 균열 지점을 찾는다. 지금의 낮은 변동성과 평온한 뉴스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복현의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조용한 시간일까?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대비를 시작하겠는가? 나는 다시 잭슨 홀의 연단을 떠올렸다.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유럽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통화 정책이 아니었다. 세계의 유동성을 다시 조이는 결정이었다. 그 여파는 이미 보이고 있다. 환율은 작은 뉴스에도 크게 흔들리고 회사차의 스프레드는 조금씩 벌어진다. 부동산 거래량은 줄었고 CDS 프리미엄은 조용히 움직인다. 아직 폭발은 없다. 뉴스는 평온하다. 그러나 나는 그 고요함이 불안하다. 과거의 위기들은 늘 이런 모습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책의 시간과 개인의 시간은 다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을 보고 판단하지만 가계는 다음 달 이자와 전세 보증금을 먼저 생각한다. 그 간격이 커질수록 경제의 균열은 깊어진다.
나는 수많은 위기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다. 정책이 늦었거나 시장이 먼저 무너졌거나 개인이 가장 늦게 알았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낮은 변동성과 안정된 가격을 안심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경고로 읽을 것인가? 만약 오늘의 평온함이 내일의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라면 당신이라면 무엇을 준비하겠는가? 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계대출 창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창용은 물가와 성장률 금융 안정을 동시에 저울질한다. 기획재정부의 추경호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고민한다. 그들의 선택은 숫자로 발표되지만 그 숫자는 곧 누군가의 월급과 이자율로 번역된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액은 늘어난다. 환율이 50원 움직이면 수입 원가와 물가가 자극된다. 부동산 가격이 멈추면 담보 가치가 흔들리고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이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다. 정책 화살표, 시장 반응 화살표,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경제를 추적해왔다. 위기는 언제나 갑자기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용한 신호가 반복된 끝에 찾아왔다. 지금의 평온함은 어쩌면 마지막 완충지대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진짜 회복의 초입일 수도 있다. 당신은 이 고요함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숫자를 믿겠는가? 아니면 역사 속의 반복을 믿겠는가? 만약 위기가 이미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기록을 덮지 못하고 한 장을 더 넘겼다. 2023년 초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연준의 제롬 파월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 무렵 몇몇 중형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뉴스에 스쳤지만 시장은 곧 안정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시스템은 견고하다고 안심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장면에서 또 다른 균열을 보았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장기차의 가격이 떨어지고 은행의 평가손이 커진다. 예금 금리가 낮으면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이동한다. 환율과 CTS는 조용히 위험을 반영하고 부동산 가격은 거래량 감소로 천을 잃는다. 아직 붕괴는 없지만 균형은 조금씩 이동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시간을 번다. 시장은 그 시간을 가격에 반영한다. 그리고 개인은 가장 늦게 그 변화를 체감한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날,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사업 자금이 막히는 날에야 비로소 숫자의 의미를 이해한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에 어디쯤에 서 있을까? 옐런과 파월이 지키려는 안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평온이 이어질수록 혹시 더 큰 조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이라면 이 조용한 신호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나는 결국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왔다. 1997년 IMF 협상 직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곧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를 이어 당선인이던 김대중은 국민에게 구조조정의 고통을 함께 견디자고 호소했다. 같은 위기를 두고도 선택은 달랐고 결과도 달랐다. 정책의 한 문장이 시장을 움직였고 시장의 한 숫자가 국민의 삶을 바꾸었다. 나는 수십 년의 그래프를 겹쳐보며 깨달았다. 위기의 전조는 늘 비슷했다. 금리는 오르는데 부채는 줄지 않았고 환율은 조용히 방향을 바꿨으며 부동산은 거래가 멈춘 채 버티고 있었다. CDS는 작은 숫자로 경고했고 유동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말랐다. 그리고 어느 날 평온이 깨졌다. 지금 우리의 뉴스는 조용하다. 주식은 흔들리다 다시 오르고 환율은 등락을 반복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리스에서도, 터키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당신이라면 무엇을 믿겠는가? 정책의 낙관인가? 시장의 경고인가? 만약 지금의 평온함이 정말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호라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